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야, 아가씨. 차 고치는 년이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기름 냄새와 쇳가루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서울 성수동의 어느 낡은 카센터. 쇳덩이를 어루만지는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길 위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목소리의 주인은 온몸에 값비싼 명품을 덕지덕지 걸쳤지만 그 태생적 천박함은 결코 감출 수 없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황덕배는 팔뚝까지 그려진 용 문신을 과시하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비슷한 차림새의 김철용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작업복 아래 드러난 가녀린 목선과 기름때 묻은 얼굴에도 가려지지 않는 권서아의 단단한 실루엣에 음흉하게 머물렀다. 권서아는 들고 있던 스패너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다. 쨍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공간을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그 어떤 위협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 동물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황덕배의 눈을 정확히 꿰뚫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담기지 않은 텅 빈 눈. 그저 사물의 재원을 파악하듯 상대를 훑는 그 눈빛에 황덕배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손님, 차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의뢰하신 엔진오일 교환과 타이어 공기압 체크 모두 완료됐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 군 시절 작전 브리핑을 하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그녀는 이제 군인이 아니었다. 특수임무단 707의 전설적인 에이스, 에코라는 호출명으로 불리던 과거는 스스로 봉인했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성수동 성일 카센터의 정비사 권서아일 뿐이었다. 평범한 삶, 그것이 그녀가 피로 얻어낸 전리품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황덕배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차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손가락으로 운전석 문짝을 가리켰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머리카락보다 얇은 스크래치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이게 안 보여? 눈깔이 장식이야? 내년이 내 차에 흠집을 내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 김철용이 옆에서 거들었다. 덕배 형님, 저런 년들은 말이 안 통해. 여자가 어디 겁도 없이 쇳덩이나 만지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희롱과 조롱. 익숙했다. 군에서도 수없이 겪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군인이라는 명예와 임무라는 목표가 그녀를 지탱했다.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민간인이었다. 서아는 한숨을 삼켰다. 분노가 역류하는 것을 애써 억눌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상황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황덕배의 목젖을 가격하는 시간 0.5초. 이어지는 김철용의 관자놀이에 팔꿈치를 꽂아 넣는 시간 0.8초.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손에 쥔 스패너의 무게와 강도를 계산하며 가장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그리는 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충동을 이성의 쇠사슬로 꽁꽁 묶었다.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다. 나는 권서아, 평범한 정비사다.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수리비가 필요하시다면. 수리비? 야,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 같아? 황덕배가 서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비틀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서아는 마치 거대한 바위에 뿌리 내린 소나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밀친 황덕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딱딱한 근육이 아니라 마치 강철판을 민 것 같은 이질적인 감각 때문이었다. 어쭈? 인연 봐라. 당황스러움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 카센터 안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황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카센터 사장인 박정수였다. 인상 좋은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는 서아를 딸처럼 아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박 사장은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황덕배에게 다가갔다. 무슨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권 기사가 아직 젊어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박 사장,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계집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리비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당연히 보상해 드려야죠. 그리고 오늘 수리비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무료로 해드려야죠. 박 사장의 비굴한 모습에 서아의 주먹이 조용히 말아 쥐어졌다. 그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조폭 양아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봉인해 두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황덕배는 박 사장이 내민 돈 봉투를 흡족하게 받아들고는 서아를 다시 한번 훑어봤다. 몸매는 쓸만한데 얼굴 닦고 조명 좋은 데서 보면 더 예쁘겠네. 박 사장, 저 아가씨 카센터 일 말고 밤일은 안 시키나? 선은 넘었다. 서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중동의 사막 작전 중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안개 속에서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던 그 살기 어린 눈빛이었다. 황덕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하찮게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거대한 포식자처럼 느껴졌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기어올랐다. 가자, 철용아. 황덕배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김철용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탔다. 시동이 걸리고 외제차가 카센터를 빠져나갈 때까지 서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박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서아야, 괜찮으냐? 저런 놈들은 그냥 상종을 말아야 해. 내가 참아줘서 고맙다. 서아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볼트를 주워들었다. 그녀의 소나귀에서 단단한 강철 볼트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으스러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살. 그것은 맹수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형벌일지도 몰랐다. 사장님. 서아가 입을 열었다. 저 오늘 하루만 일찍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지만 박 사장은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고요함은 언제나 폭풍의 서막이었으니까. 성수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권서아의 작은 원룸은 그녀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최소한의 가구, 각 잡힌 이불, 먼지 하나 없는 바닥. 마치 군대의 생활관처럼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집이 아니라 다음 임무를 위한 대기 장소와 같았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아는 눈을 감았다. 온몸에 기름때를 씻어냈지만 오늘 겪은 모멸감은 지워지지 않고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다. 황덕배와 김철용의 비웃음, 박 사장의 구분 등, 그리고 그들을 향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억누른 자신의 분노. 그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내년이 내 차에 흠집을 내놓고 여자가 어디 겁도 없이 쇳덩이나 만지고 있으니까 밤일은 안 시키나?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서아는 샤워기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다.
그 순간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위로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쓴 젊은 여군. 그녀의 눈은 지금의 공허함 대신 총명함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호출명 에코 특수임무단 707 대테러팀의 전설.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장면 전환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삭막한 사막지대 마이너스. 에코 3시 방향 적 RPG 사수 확인. 제거 가능? 통신기를 타고 흐르는 긴박한 목소리. 팀장 울프의 목소리였다. 서와 아니 에코는 500m 밖 폐허가 된 건물의 창문 틈으로 언뜻 보이는 검은 형체의 스코프를 고정했다. 숨을 멈췄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그녀의 저격총 AWP 총신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임무는 인질로 잡힌 한국인 외교관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적들은 낡은 건물을 요새 삼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아군의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저 RPG 사수였다. 목표 확인. 제거한다. 짧고 단호한 대답.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방아쇠를 감쌌다. 거리, 풍속, 습도. 모든 변수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계산되었다. 그녀에게 저격은 과학이자 예술이었다. 탕! 고요를 깨는 한 발의 총성. 총알은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하게 날아가 창문 틈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통신기에서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RPG 사수 제거. 명중이다가 에코. 진입조 진입. 그 한 발로 전세는 기울었다. 아군은 무사히 건물로 진입했고 인질을 구출했다.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귀환하는 헬기 안에서 팀원들은 모두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찬사를 보냈다. 그녀는 부대의 영웅이었고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자 동시에 망설임 없이 적의 심장을 꿰뚫는 손이었다. 다시 현재 서아의 원룸 마이너스. 서아는 거울을 향해 주먹을 뻗었다. 하지만 거울이 박살나기 직전 주먹은 허공에서 멈췄다. 거울 속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과거의 에코가 아니라 현재의 권서아였다. 그녀는 자신이 왜 강제 전역을 당해야 했는지 떠올렸다. 그것은 마지막 작전 때문이었다. 국내 잠입에 성공한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는 임무였다. 인질이 잡힌 급박한 상황. 현장 지휘관은 협상을 우선시하며 무리한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서아는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해치려는 낌새를 포착했다.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독단적으로 움직였다. 명령 불복종. 군에서 가장 큰 죄악이었다. 그녀는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제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했다.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성공이었지만 과정은 명백한 항명이었다. 군 수뇌부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샀지만 통제되지 않는 칼을 두려워했다. 결국 그녀는 의병 전역이라는 이름으로 군복을 벗어야 했다.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불명예와 버림받았다는 상실감뿐이었다. 그 후 그녀는 죽은 듯이 살았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했다. 기름 냄새는 화약 냄새를 잊게 했고 렌치를 돌리는 반복적인 노동은 복잡한 생각을 멈추게 했다. 그렇게 조용히 세상의 일부로 녹아드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임무였다. 하지만 오늘 황덕배와 김철용이라는 하찮은 양아치들이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서아의 고요한 세상에 돌을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애써 잠재워둔 야수의 우리를 발로 걷어찬 것이었다. 그래. 서아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눈물은 멎어 있었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과거 에코의 그것과 같은 차가운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평범한 삶은
어쩌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더플백을 꺼냈다. 가방을 열자 익숙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군용 대검, 위장 크림, 와이어, 그리고 손때 묻은 검은색 가죽 장갑. 이것들은 군을 떠나올 때 유일하게 챙겨나온 과거의 유산이었다. 서한은 검은 가죽 장갑을 천천히 손에 꼈다. 마치 제 주인을 만난 듯 장갑은 그녀의 손에 착 감겼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잃어버렸던 감각이 잊고 있던 자신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열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이는 선배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가 군에 있을 때 정보 파트에서 함께 일했던 차도윤이었다. 그는 지금 국가와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정보망을 가진 해결사로 살고 있었다. 나야. 사람 좀 찾아줘. 차량 번호는 서울 34가.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오랜만이네, 후배님. 무슨 일인데 이런 양아치들을. 메시지와 함께 두 남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전송되었다. 황덕배와 김철용. 사채업을 기반으로 유흥업소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신흥 조직 흑룡파의 행동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영등포 유흥가 일대였다. 서한은 파일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들의 얼굴, 주소, 전과 기록.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고마워, 선배. 조심해. 꼬리 잡히지 말고. 서한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영등포 지도를 띄운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황덕배와 김철용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감이 사냥을 시작하기 직전 짓는 차갑고 잔혹한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성수동의 정비사 권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에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냥꾼 에코가 되어 있었다. 수업 시간이었다. 아주 혹독하고 뼈아픈 수업을 시작할 시간. 밤이 깊은 영등포.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는 욕망과 활락의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끈적한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다. 권서아는 그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작업복 대신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녀는 인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완벽하게 지웠다. 군 시절 적진에 침투할 때 익혔던 은신술은 도시의 밤거리에서도 유효했다. 그녀의 목표는 황덕배와 김철용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래방과 주점들이 입주한 건물이지만 차도윤이 보내준 정보에 따르면 꼭대기층은 흑룡파의 아지트이자 VVIP들을 위한 비밀 도박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서한은 건물 맞은편의 어두운 골목에 자리를 잡고 건물을 관찰했다. 출입구는 하나.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떡대 2명이 서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정면 돌파는 언제나 최후의 선택지였다. 그녀의 시선은 건물 외벽을 훑었다. 낡은 가스 배관, 각 층의 창문 구조, 비상계단의 위치. 모든 정보가 3차원 지도가 되어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었다. 그녀는 마치 건물 설계도를 보듯 가장 취약한 침투 경로를 그리고 있었다. 그때 건물 입구에 익숙한 외제차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리는 것은 황덕배와 김철용이었다. 그들은 입구를 지키던 떡대들과 어깨를 툭툭 치며 농담을 주고받더니 안으로 사라졌다.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들어간 순간이었다. 서한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물의 뒤편 쓰레기통이 질비한 더럽고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그녀의 계획은 건물 뒤편의 낡은 가스 배관을 이용해 3층 화장실 창문으로 침투하는 것이었다. 가장 허술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경로였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쓱 훑었다. 골목을 지나는 행인은 없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의 기척에 놀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아는 가볍게 도움닫기를 하더니 벽을 박차고 솟구쳐 올라 가스 배관을 움켜쥐었다. 군화 대신 신은 접지력 좋은 운동화가 벽면을 단단히 지지했다. 그녀의 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고강도의 특수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유연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도 흔적도 없었다.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이 절벽을 오르는 듯 했다. 목표했던 3층 화장실 창문은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서아는 허리춤에서 얇은 와이어를 꺼냈다. 단 몇 초간의 조작으로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화장실 안은 지독한 담배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서아는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다. 복도 끝에서 조직원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어둠을 방패 삼아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보다 조용했다. 도박장이 있는 꼭대기층으로 향하는 내부 비상계단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계단 입구 역시 다른 조직원 한 명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뒤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남자는 등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서아가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는 순간 남자는 억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서아의 정확한 손날 공격이 그의 경동맥을 압박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서아는 쓰러지는 남자를 부드럽게 받아 안아 구석의 청소 도구함에 던져 넣었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꼭대기 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자 아래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음이 그녀를 맞았다. 사람들의 흥분된 고함, 칩이 부딪히는 소리, 카드 셔플 소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와 위스키 냄새가 역겨웠다. 서아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의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황덕배 이 새끼 오늘 아주 돈을 쓸어 담는구만. 김철용 저놈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나 본데. 목표들의 이름이 들려왔다. 그들은 지금 도박의 한창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큰 돈을 따고 있는 모양이었다. 사람의 욕심이 가장 커지는 순간 경계심은 가장 옅어지는 법이다.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에도 절차가 있는 법이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모멸감을 몇 배로 되돌려주는 것. 그들의 자존심과 돈, 그리고 그들이 속한 세계에서의 평판까지 모두 박살내는 것이 그녀의 진짜 목표였다. 서아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드라이버와 절연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건물의 배전반이었다. 뚜껑을 열자 복잡한 전선들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회로를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몇 개의 전선을 잘라내고 다른 곳에 연결했다. 군에서 배운 폭파 및 전술 전기 기술이었다. 작업을 마친 서아는 다시 꼭대기층으로 향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동전을 복도 끝으로 힘껏 던졌다. 땡그랑. 금속성 소리가 복도를 울리자 문틈으로 담배 연기가 확 피어오르며 문이 살짝 열렸다. 뭐야, 어떤 새끼야? 한 조직원의 머리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 순간 서아는 스위치를 눌렀다. 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복도의 모든 전등이 터져나갔다. 동시에 도박장 안의 조명도 모두 꺼졌다. 완벽한 암흑.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야? 정전이야? 내 돈. 누가 내 돈 만졌어? 서아는 이 혼란을 기다렸다는 듯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눈은 이미 암흑에 익숙해져 있었다. 야간 투시경 없이도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은 수많은 야간 훈련의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비명을 배경음악 삼아 기억해둔 황덕배와 김철용의 위치로 정확하게 다가갔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흩어진 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떤 새끼가 장난치는 거야? 불 켜. 황덕배가 고함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서아가 그의 목을 팔로 감아챘다. 황덕배는 숨이 막히는 고통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다. 내가 한 말 책임져야지. 귓가에 속삭이는 차가운 목소리. 낮에 카센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황덕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계집이었다. 너 어떡해? 서아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조르는 팔에 힘을 더했다. 옆에 있던 김철용이 상황을 파악하고 주먹을 날렸지만 서아는 황덕배를 방패 삼아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남은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묵직한 재떨이를 집어들어 김철용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철용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이 방에는 오직 그녀와 황덕배, 그리고 공포에 질린 구경꾼들 뿐이었다. 서아는 황덕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의 팔을 꺾어 뒤로 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다. 사과해. 나지막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판관처럼 울려 퍼졌다. 사냥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완전한 어둠. 시각이 차단되자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가 도박장을 지배했다. 고함과 비명, 서로를 밀치는 혼란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권서아만이 질서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에게 어둠은 장애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최고의 작전 환경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처박힌 황덕배의 머리채를 거머쥔 채 다른 손으로 허리춤에서 소형 고강도 LED 랜턴을 꺼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공간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이 쏘아졌다. 빛은 정확히 공포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황덕배의 얼굴을 비췄다. 어둠 속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빛의 잔상 때문에 황덕배의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원치 않게 이 잔혹한 연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일어나.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황덕배는 저항하려 했지만 목덜미를 누르는 보이지 않는 힘에 압도당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뱀에게 온몸이 감긴 듯한 무력감이었다. 서아는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사람들이 잘 듣게 큰 소리로 말해. 오늘 낮에 성일 카센터에서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다시 해봐. 무슨. 기억 안 나나?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주지. 서아는 황덕배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 관절이 탈골되었다. 끄악! 황덕배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도박장을 가득 메웠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포식자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공포의 연출이었다. 첫 번째, 차 고치는 년이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서아가 나지막이 으쪼렸다. 따라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틀렸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제가 싸가지가 없었습니다가 되어야지. 서아는 그의 탈골된 손목을 다시 한번 꺾었다. 뼈와 신경을 긁는 고통에 황덕배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절규했다. 아니요. 제가
제가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여자가 어디 겁도 없이 쇳덩이나 만지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이건 어떻게 생각해? 서아의 랜턴 불빛이 옆에 기절해 있는 김철용을 잠시 비췄다가 다시 황덕배에게 돌아왔다. 그 말은 저 새끼가. 내 놈도 옆에서 웃고 있었잖아. 책임은 연대 책임이지. 안 그런가? 서아는 그의 반대편 손목을 잡았다. 황덕배는 기겁하며 외쳤다.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제가 감히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낮에 보여주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기 위한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황덕배에게는 영원과 같은 공포로 다가왔다. 마지막, 서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박 사장님께 했던 말, 밤일은 안 시키나? 그 순간 서아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지를 넘어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듯한 순수한 분노였다. 황덕배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제가 개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께 제가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용서를 빌었다. 서아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그의 육체는 망가졌고 그의 자존심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앞으로 영등포 유흥가에서 황덕배는 힘있는 건달이 아니라 여자 하나에게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한 겁쟁이로 기억될 것이다. 서아는 그의 머리채를 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랜턴을 끈 뒤 어둠 속에서 방 전체를 향해 말했다. 오늘부터 이 도박장은 문 닫는다. 오늘 여기서 본 것,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단 한마디라도 바깥으로 새어나간다면 그땐 내가 직접 찾아간다. 황덕배가 겪은 건 장난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을 타고 각자의 뇌리에 똑똑히 박혔다.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서아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도박장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불빛을 켜자 비로소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김철용, 그리고 손목이 꺾인 채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흐느끼는 황덕배. 테이블 위에는 현금과 칩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다. 침입자는 돈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그것은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서아는 왔던 길을 되짚어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골목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다. 복수심이 가라앉은 자리에 허탈함이 밀려왔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피와 폭력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평범한 삶이라는 신기루는 오늘 밤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눌렀었던 후드를 벗었다. 영등포의 화려하지만 공허한 네온 사인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상이 자신에게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과 맞서 싸울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패잔병이 아니었다. 자신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어둠 속의 심판자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그날 밤 영등포의 뒷골목에서는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흑룡파의 아지트가 초토화되었다는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여자를 성수동의 유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성일 카센터의 공기는 여느 때와 같았다. 권서아는 어젯밤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다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리프트에 올라간 차량 하부에서 렌치를 돌리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반복적인 육체 노동은 어젯밤에 격렬했던 감각을 잠재우는 진정제와 같았다. 서아야, 어제는 괜찮았어? 일찍 들어가서 푹 쉬었니? 박정수 사장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서아는 차 밑에서 빠져나와 안전모를 벗었다. 네, 사장님. 덕분에 푹 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밤새도록 과거의 기억과 어제의 복수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박 사장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다. 이 선량한 남자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다행이구나. 어제 그놈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을까봐 밤새 걱정했다. 앞으로는 그런 놈들 상대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라. 알았지? 네, 사장님. 서아는 순순히 대답하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이 온기,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다시 괴물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서아가 평온한 아침을 보내는 동안 서울의 어두운 이면에서는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 흑룡파의 보스 양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전날 밤의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황덕배와 김철용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 하나한테 우리 아지트가 통째로 털렸다는 소리냐, 지금? 양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 했다. 황덕배는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한 채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귀신. 귀신? 양 회장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날카로운 눈매, 다부진 체격,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 그의 이름은 민준기, 뒷세계에서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흑룡파의 행동대장이자 양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독사, 내 생각은 어떠냐? 민준기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황덕배와 김철용의 상처를 전문가처럼 훑어봤다. 황덕배는 손목과 팔꿈치 관절이 정확하게 탈골됐습니다. 김철용은 관자놀이를 가격당해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 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급소를 정확히 타격당했습니다. 현장의 다른 조직원들도 목 뒤 경동맥을 눌려 순식간에 기절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싸움꾼의 솜씨가 아닙니다. 그럼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군인,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특수부대 출신 여자가 고작 우리 애들 버릇 좀 나쁘다고 도박장을 뒤집어 엎는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동기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수법은 명확합니다. 범인은 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황덕배와 김철용을 망신주고 흑룡파 전체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냥터에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맹수처럼 말입니다. 독사의 분석은 정확했다. 양 회장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자신의 구역에 누군가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조직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터였다. 찾아내. 양 회장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어떤 년인지, 어디 소속인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끌고 와.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이유를 알아내야겠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독사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사냥감을 포착한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집요한 빛이 감돌았다. 그의 첫 번째 행선지는 황덕배와 김철용이 문제의 여자와 처음 마주쳤던 장소 성수동의 성일 카센터였다. 오후 늦게 고급 세단 한 대가 성일 카센터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민준기 독사였다. 그는 거들먹거리는 황덕배와는 달랐다. 예의 바르고 신사적인 태도로 박 사장에게 다가가 엔진 점검을 의뢰했다. 박 사장은 아무 의심 없이 차를 받아 리프트로 올렸다. 독사는 정비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캔했다. 그리고 한쪽에서 묵묵히 폐타이어를 정리하고 있는 권서아를 발견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질끈 묶은 머리. 평범한 정비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독사의 날카로운 눈은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이질감을 포착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그리고 자신을 힐끗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눈빛은 경계심과 분석적인 태도를 담고 있었다. 일반인이 낯선 손님에게 보낼 법한 시선이 아니었다. 독사는 서아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걸었다. 일이 힘드시겠습니다. 여성분 혼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서아는 타이어를 내려놓고 독사를 마주봤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독사의 손을 향했다. 악수를 청하거나 물건을 잡을 때가 아님에도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단단히 박여있는 굳은 살. 그리고 살짝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아마도 과거에 입은 발목 부상의 후유증일 것이다. 일반인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미세한 특징들이었다. 저것은 총과 격투술에 단련된 자의 흔적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쪽은 상대를 파악하려는 날카로운 탐색의 눈빛, 다른 한쪽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는 차가운 방어의 눈빛이었다. 짧은 순간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의 존재를 감지하고 조용히 탐색전을 벌이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차가 다 됐습니다, 손님. 박 사장의 목소리가 긴장을 깨뜨렸다. 독사는 서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박 사장에게 돌아갔다. 그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수리비를 지불했다. 그리고 차에 오르기 직전 다시 한번 서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독사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성일 카센터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렸다. 찾았다. 사냥꾼은 사냥감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제부터는 집요하고 잔혹한 추적이 시작될 터였다. 성수동의 작은 카센터를 둘러싼 폭풍은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권서아의 일상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초인적인 감각이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퇴근길, 누군가 자신을 따라붙는 듯한 미세한 기척. 원룸 창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감시의 시선. 집 앞에 놓인 담배꽁초의 종류가 매일 바뀌는 사소한 변화까지. 그녀는 그것이 누구의 짓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성일 카센터의 손님으로 위장해 찾아왔던 남자 독사. 그의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서아는 밤늦게 다시 한번 암호화 메신저를 열어 선배 차도윤에게 연락했다. 흑룡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를 찾아온 남자가 있어. 인상착의를 보낼 테니 누군지 알아봐줘. 그녀는 기억에 의존해 독사의 몽타주를 그리고 그의 신체적 특징들을 상세히 적어보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권서아, 너 지금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야 해. 그놈은 독사 민준기.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출신이야.
양 회장이 칼로 쓰는 놈인데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놈한테 찍혔다는 건 흑룡파 전체가 널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뜻이야. 차도윤의 메시지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UDT 707과 함께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로 꼽히는 곳. 어쩐지 예사롭지 않다 했다. 서한은 잠시 눈을 감았다. 도망쳐야 할까? 차도윤의 말대로 이곳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그녀의 뇌리에는 박정수 사장의 선한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사라지면 흑룡파의 분노는 분명 박 사장에게 향할 것이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시작한 싸움이었고 그녀가 끝내야 했다. 선배, 그놈에 대한 정보 더 자세히 알려줘. 약점이나 행동 패턴 같은 거. 고집은 여전하구나. 알았다. 파일 보낼 테니 확인하고 몸 조심해라. 이번엔 정말 위험해. 곧이어 민준기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 파일이 도착했다. 그의 과거 경력, 작전 기록, 그리고 흑룡파에 들어간 이후의 행적까지. 그는 냉혹하고 집요하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특히 심리전에 능했다. 서한은 파일을 읽으며 마음을 굳혔다. 도망은 없다. 피할 수 없다면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한편 독사 민준기 역시 서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녀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대신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어느 날 서아가 퇴근하고 원룸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손잡이에 작은 뱀 인형이 걸려 있었다. 독사 자신의 시그니처였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 또 다른 날에는 박 사장이 누군가 가게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린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서아는 그것이 독사의 지심을 직감했다. 그는 지금 서아의 가장 약한 고리인 박 사장을 이용해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서아는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독사가 자신의 뒤를 밟는다는 것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일부러 동선을 복잡하게 만들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를 유인했다. 하지만 독사는 노련했다. 그는 결코 서아가 파놓은 함정에 쉽게 걸려들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그녀를 추적했다. 팽팽한 탐색전이 며칠간 이어졌다.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숨막히는 신경전을 벌였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다. 서아는 퇴근 후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복잡한 골목길과 재래시장을 통과해 폐쇄된 공사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미리 점 찍어둔 결전의 장소였다. 아니나 다를까.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독사가 따라붙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왔다. 그 역시 이 지루한 탐색전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에 젖은 공사장. 녹슨 철근과 버려진 건축 자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아는 공사장 중심부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이곳에서 두 사람은 오직 서로의 기척에만 의존해야 했다. 그만 숨고 나와라 707. 독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그는 이미 서아의 출신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서아가 기둥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황덕배에게 남긴 흔적들. 그리고 너의 움직임. 대한민국에서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여자는 흔치 않거든. 몇 군데 찔러보니 에코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군. 국가가 벌인 최고의 병기. 독사는 비를 맞으며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군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양 회장님의 명령이다. 순순히 따라와 주면 고통은 없을 거다. 내가 거절한다면 선택은 존중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아. 다만 과정이 좀 고통스러워질 뿐.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전직 UDT와 전직 707.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두 사람이 이제는 어두운 범죄 조직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된 것이다. 서아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작가를 발로 차 독사의 시선을 교란시킨 후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노렸다. 단검을 든 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독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상체를 뒤로 젖혀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단검을 역수로 고쳐 쥐고 서아의 옆구리를 향해 찔러 들어왔다. 캉! 서아는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며 들고 있던 렌치로 그의 단검을 쳐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일반적인 격투와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동작이 상대를 죽이기 위한 간결하고 효율적인 살인 기술이었다. 합을 주고받을 때마다 서로의 급소를 노리는 아슬아슬한 공방이 이어졌다. 비와 흙탕물이 튀고 거친 숨소리가 교차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서로의 모든 것을 건 두 포식자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서 오직 한 명만이 온전히 서서 이곳을 걸어나갈 수 있을 터였다. 빗줄기가 전장이 된 공사장을 사선으로 갈랐다. 번개가 칠 때마다 녹슨 철근의 실루엣이 드러났다가 사라지며 권서아와 독사 민준기의 사투를 잠시 비췄다. 두 사람의 몸에서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증기처럼 피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충돌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마리 맹수의 생존 방식과 신념이 부딪히는 소리 없는 대화였다. 서아의 렌치가 독사의 단검을 막아낼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독사의 움직임은 UDT 특유의 저돌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파도처럼 몰아치는 그의 공격을 서아는 707 특유의 정교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흘려내고 되받아쳤다. 마치 단단한 창과 견고한 방패의 대결 같았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다. 서아의 팔뚝에는 단검에 스친 핏자국이 선명했고 독사의 얼굴에는 렌치에 가격당한 멍이 시퍼렇게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질 뿐이었다. 컥! 순간의 빈틈. 독사의 발차기가 서아의 복부를 강타했다. 서아는 숨이 멎는 고통에 뒤로 밀려나며 흙탕물에 쓰러졌다. 독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괴수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위에 올라탔다. 그의 육중한 체중이 서아의 숨통을 짓눌렀다. 끝이다가 707. 독사는 비에 젖은 서아의 얼굴 바로 위에서 단검을 치켜들었다. 번갯불이 번쩍이며 날카로운 칼날을 비췄다. 왜냐? 절체절명의 순간 서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뭐? 왜 이런 삶을 사는 거냐고 물었다. UDT까지 나온 내가 왜 양아치 뒤나 닦아주는 개가 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숨결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독사의 심리를 흔들었다. 닥쳐. 내년 따위가 뭘 안다고. 나도 너와 같았으니까. 서아의 말에 독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었다. 국가의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건 버려졌다는 낙인뿐. 세상은 우리 같은 괴물을 받아주지 않지. 그래서 너는 너를 받아준 더러운 괴물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고 나는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거고. 서아는 말을 하는 동시에 흙탕물 속에 잠겨있던 왼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고 긴 철근 조각을 찾아내 단단히 움켜쥐었다. 내 놈의 그가짜는 동정 따위 필요 없어. 독사가 분노하며 단검을 내리꽂으려는 순간 서한은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비틀었다. 동시에 철근을 쥔 그녀의 손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독사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다. 크악! 살이 찢어지고 뼈에 부딪히는 끔찍한 감각. 독사의 손에서 단검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서한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독사의 몸을 밀어내고 상황을 역전시켰다. 이제는 그녀가 위에서 부상당한 독사를 짓누르고 있었다. 서한은 떨어진 독사의 단검을 주워 그의 목에 겨누었다. 가쁘게 몰아쉬는 숨결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뒤엉켰다. 독사의 눈에는 패배의 분함과 고통, 그리고 약간의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말했지. 과정이 고통스러워질 거라고. 서한은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차가운 칼날이 독사의 피부를 파고들며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이제 그녀가 손목에 힘을 주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흑룡파의 추격도 모두 끝낼 수 있었다. 과거의 에코였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위협은 뿌리부터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군인의 공허함.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남자의 모습. 그를 죽이는 것은 어쩌면 과거의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았다. 몇 초 같은 영원의 시간이 흘렀다. 거친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다. 마침내 서한은 단검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 그리고 전에 쓰레기장의 사냥개는 이제 목줄이 채워졌다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상당한 복부를 움켜쥔 채 절뚝이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완벽한 승리였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승자의 그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홀로 남겨진 독사는 어깨에 박힌 철근을 붙잡고 신음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자존심에 새겨진 상처와 서아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알 수 없는 자비였다. 왜 자신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를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 버렸던 군인의 명예와 신념으로 그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서한은 비틀거리며 공사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자마자 긴장이 풀린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익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육체적 고통은 익숙했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독사를 살려보낸 것은 분명 후환을 남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죽일 수 없었다. 그를 죽이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에코로 남게 될 것 같았다. 평범한 정비사 권서아로 살아가고자 했던 마지막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붕대로 감싼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비는 때로 더 큰 피를 부르는 법이니까. 독사 민준기의 패배 소식은 양 회장의 귀에 즉각 보고되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시가를 태우던 양 회장은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흥미롭다는 듯 가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최고의 사냥개가 토끼 한 마리에게 물려 돌아왔다. 그의 앞에는 치료를 마친 민준기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어깨의 부상보다 패배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무능했습니다. 아니. 양 회장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민준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무능한 게 아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더 대단한 년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그년 널 이기고도 왜 살려보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경고이자 자비다. 아직 자신에게는 넘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일종의 신념 같은 건가? 양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재밌어. 아주 재밌어. 신념이라 그게 바로 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다. 심장이 있는 놈은 그 심장을 쥐고 흔들면 무너지는 법이거든. 그는 뒤를 돌아 민준기에게 명령했다. 그년의 주변을 다시 샅샅이 뒤져. 가족, 친구, 동료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년이 지키고 싶어하는 가장 부드러운 심장을 찾아내. 그리고 그걸 부숴버려라. 알겠습니다. 민준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서아의 얼굴과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그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사냥개일 뿐이었다. 그 후 며칠간 서아의 주변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흑룡파의 그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아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숨막히는 정적이라는 것을. 그녀는 매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경계했지만 일상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 평온함의 중심에는 박정수 사장이 있었다. 그는 서아의 얼굴에 난 상처와 절뚝이는 걸음을 보고는 또 어디서 넘어져 다쳤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몸보신을 해야 한다며 따뜻한 삼계탕을 사다 주기도 했다. 서아야, 너는 여자애가 몸을 너무 험하게 써. 그러다 큰일 난다. 좀 조심하고 다녀. 내가 없으면 누가 널 챙겨주겠냐? 박 사장의 진심 어린 걱정에 서아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선량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이 바로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서아는 박 사장의 온정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운명의 그날, 박 사장은 서아에게 중요한 부품을 사와야 한다며 잠시 경기도 외곽의 부품 공장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평소 같았으면 가게를 비우는 것을 불안해했겠지만 며칠간의 평온함에 그녀 역시 조금은 방심하고 있었다. 네, 사장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서아는 카센터에 트럭을 몰고 경기도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성수동을 떠나자마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성일 카센터를 조용히 에워쌌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어깨의 부상이 아직 낫지 않은 민준기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박 사장은 가게 앞에서 밀린 서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드리워진 그림자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살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기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가게 안을 가리켰다. 부하들이 일제히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일방적인 파괴였다. 쾅! 쨍그랑! 그들은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로 가게 안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박 사장의 손때가 묻은 공구들이 박살나고 정비를 기다리던 차들의 유리가 깨져나갔다. 리프트는 맥없이 주저앉았고 엔진오일 통이 터져 바닥을 더럽혔다. 박 사장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이보시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박 사장이 절규하며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2명의 남자가 그의 팔을 붙잡았고 민준기가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당신이 키우는 개가 우리 주인을 물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거다. 서서아가 뭘 어쨌다고. 이건 그 애랑 상관없어. 상관 있어. 민준기는 차갑게 말하며 박 사장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기계만 만져온 투박하고 정직한 정비사의 손. 그년이 지키려 했던 게 당신인가? 그렇다면 가장 아픈 곳을 찔러줘야지. 민준기는 고갯짓을 했다. 부하들이 박 사장의 양손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거대한 쇠망치를 들어 올렸다. 안 돼. 제발. 내 손만은. 박 사장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쇠망치는 무정하게 내리쳐졌다. 으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평생이었던 정비사의 손이 완전히 뭉개졌다. 서아가 부품을 싣고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경찰 통제선과 처참하게 부서진 카센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미친 듯이 차에서 뛰어내려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장님, 박 사장님.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간 가게 안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뭉개진 양손을 부여잡고 구급대원에게 실려나가는 박 사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서아를 발견하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서아야 도망쳐. 그 말을 끝으로 박 사장은 의식을 잃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온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분노, 슬픔,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안에서 폭발했다. 그녀는 부서진 가게 바닥에 떨어진 작은 뱀 인형을 발견했다. 독사의 메시지였다. 이것이 너의 자비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선은 이제 사라졌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세상은 파괴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평범한 정비사 권서아는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복수심만으로 움직이는 파괴의 화신 에코뿐이었다. 양 회장 민준기.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내가 너희를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 주마. 병원의 하얀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권서아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붕대에 감긴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박정수 사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사는 그의 손이 다시는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평생을 정비사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아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안에서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양 회장과 독사는 선을 넘었다.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이제 더 이상 자비도 망설임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철저한 응징뿐이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흑룡파는 거대한 조직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들의 심장부를 찌르기 위해서는 내부 정보가 필요했고 어둠 속에서 함께 움직일 동맹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서아는 병원 복도 구석에서 차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독사 민준기. 만날 방법을 찾아줘. 내가 만나자고 했다고 전해. 장소는 그쪽에서 정하라고 하고. 차도윤에게서는 즉시 전화가 걸려왔다. 너 미쳤어? 그놈들이 내 유일한 버팀목까지 부숴버렸는데 만나서 뭘 어쩌려고. 그놈이 널 보자마자 죽이려 들 거다. 상관없어. 그는 군인이었어. 그에게도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이 있었을 거야. 그 선을 넘게 한 건 양 회장이고. 지금 그놈의 마음속에도 균열이 생겼을 거다.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판단은 놀랍도록 냉철했다. 그녀는 독사라는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알았다. 하지만 약속하지. 만약 잘못되면 내가 내 복수는 대신해 주마.
차도윤은 서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 후 약속 장소가 정해졌다. 국립서울현충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 곳. 살아남은 군인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의미를 지니는 장소였다. 민준기가 그곳을 택한 이유를 서아는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비가 내리는 현충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섰다. 며칠 전 서로를 죽이려 했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빗속에 나란히 서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민준기의 어깨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왜 보자고 했나?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기였다. 복수하러 온 거라면 지금이 기회다. 저항하지 않으마.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냉소가 섞여 있었다. 박 사장을 공격한 이후 그 역시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었다. 복수는 할 거다. 하지만 내 놈이 아니라 양 회장에게. 서아가 고개를 돌려 민준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군인이었지. 군인은 민간인을, 특히 약자를 공격하지 않아. 그게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신념 아닌가? 그런데 당신은 그 신념을 스스로 저버렸어. 양 회장의 개가 되기 위해서. 닥쳐. 그 노인의 부서진 손을 봤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손이야. 당신이 지켰어야 할 바로 그런 사람의 손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그 손을 직접 부쉈어. 양 회장에게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당신은 그냥 살인 기술을 가진 양아치일 뿐 군인이 아니야. 서아의 말은 칼이 되어 민준기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렇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날 비웃으러 온 건가? 아니, 기회를 주러 왔다. 서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양 회장을 무너뜨릴 거다. 그의 돈줄, 그의 권력, 그의 목숨까지 전부다. 나는 그의 심장을 노리는 칼이 될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 내부에서 그의 목을 조일 사람이 필요하다.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당신이 이제 그 칼끝을 그에게 돌리는 거지. 민준기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지? 배신자가 되라고. 배신?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배신했어. 당신이 지켰어야 할 모든 것을. 이건 배신이 아니라 속죄다. 당신이 망가뜨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 그리고 전우로서 주는 마지막 기회야. 전우. 그 한마디가 민준기의 심장을 거세게 흔들었다. 그는 잊고 있었다. 자신도 한때는 전우의 등을 믿고 목숨을 걸었던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서아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양 회장은 당신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아. 이번 일이 끝나면 모든 걸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거다. 그게 그 바닥 생리니까. 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적어도 당신은 마지막에 군인으로 죽을 수 있어. 양아치가 아니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택은 이제 민준기의 몫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빗속으로 걸어갔다. 잠깐. 민준기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양 회장의 비밀 금고가 있다. 돈 세탁을 위한 비자금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장부가 들어있지. 그게 터지면 흑룡파는 뿌리부터 흔들릴 거다. 서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금고는 그의 펜트하우스 서재, 벽 뒤에 숨겨져 있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소 3중의 보안을 뚫어야 해. 지문, 홍채, 그리고 음성인식. 양 회장 본인이 아니면 절대 열 수 없어. 방법은 내가 만들겠다.
민준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냉소와 허무함이 사라진 자리에 과거 UDT 시절의 그것과 같은 차갑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속죄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두 사람은 비가 내리는 현충원에 서서 거대한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나는 복수를 위해, 하나는 속죄를 위해. 다른 목적을 가졌지만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된 두 전직 특수부대원의 연합. 그것은 흑룡파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수가 될 터였다. 작전 개시일. 서울의 하늘은 먹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한 날씨는 흑룡파의 심장부를 향한 권서아와 민준기의 마지막 작전을 위한 완벽한 위장이 되어주었다. 민준기는 양 회장의 신뢰를 받는 행동대장으로서 그의 곁에 머물며 내부 교란과 정보 제공을 맡았다. 서아는 펜트하우스의 철통 보안을 뚫고 비밀 금고를 확보하는 작전의 칼날 역할이었다. 작전 시각 자정. 양 회장이 외부 손님들과 와인 파티를 가질 예정이다. 그때가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다. 민준기가 암호화된 통신으로 보내온 마지막 정보였다. 자정, 서아는 펜트하우스가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맞은편, 조금 더 낮은 건물의 옥상에 서 있었다. 온몸에 밀착되는 검은 특수복, 등에는 침투 장비가 담긴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굵어지는 빗줄기가 그녀의 몸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가장 대담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할 경로를 선택했다. 건물 외벽을 통한 직접 침투. 준비 완료. 서아는 손목의 단말기를 통해 짧은 신호를 보냈다. 이내 민준기로부터 회신이 왔다. 펜트하우스 48층, 서쪽 창문 3개의 레이저 센서 5분간 비활성화한다. 그 안에 진입해야 한다. 서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와이어 발사기를 맞은편 건물을 향해 발사했다. 쉬익 소리와 함께 앵커가 단단히 고정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수백 미터 상공을 가로지르는 한 마리의 검은 새 같았다. 거센 비바람이 그녀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단련된 코어 근육으로 균형을 잡으며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했다. 이제부터는 오직 그녀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특수 제작된 흡착 장갑과 부츠를 이용해 유리로 된 빌딩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거미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위로 향했다. 약속된 48층. 민준기가 말한 창문에 도착하자 그녀는 소형 장비를 이용해 창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희미한 조명 아래 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희미하게 파티의 소음이 들려왔다. 내부 순찰 2명, 3분 뒤 복도를 통과한다. 그 전에 서재로. 민준기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서아는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 복도에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와 압력 감지 패드를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피해 나갔다. 모든 센서의 위치와 패턴은 민준기가 미리 빼돌린 설계도를 통해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였다. 마침내 서재 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재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어서 와, 에코. 기다리고 있었다. 양 회장이었다. 서재의 대형 스크린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타났다. 함정이었다. 내 파트너가 아무리 유능해도 내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의 모든 비밀을 알지는 못하지. 서재 입구 바닥 마지막 압력 센서는 오직 나만 아는 것이었거든. 스크린 속 양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와 동시에 서재의 모든 문과 창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강철 셔터로 막혔다.
그녀는 완벽한 강철의 무덤에 갇힌 셈이었다. 너와 난 닮은 점이 많아, 에코. 우리는 둘 다 세상의 정점에서 군림할 포식자다. 이런 하찮은 복수국은 이제 그만두고 내 손을 잡는 게 어때? 내 능력이라면 내 옆에서 세상을 쥘 수 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닌 유혹이었다. 그녀의 본성에 내재된 파괴와 지배의 욕망을 자극하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서한은 대답 대신 스크린 속 양 회장을 차갑게 응시했다. 틀렸어, 양 회장. 당신과 나는 달라. 당신은 파괴하기 위해 힘을 쓰지만 나는 지키기 위해 힘을 쓰니까.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다. 어리석긴. 양 회장이 비웃으며 손가락을 까딱하자 서재의 벽면에서 자동 기관총이 나타나 서아를 겨누었다. 마지막 기회다. 항복해라. 그 순간 서아의 이어폰에서 다급한 민준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그놈이 널 유인한 거야. 내가 지금 중앙통제실을. 아니, 괜찮아.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으니까. 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손목의 단말기를 조작했다. 그녀는 양 회장에게 보란 듯이 웃어 보였다. 당신이 나를 여기에 가둘 거라는 것쯤은 예상했어.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 서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펜트하우스 전체의 환기 시스템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차도윤이 특수 제작한 비살상 신경가스였다. 이게 무슨... 스크린 속 양 회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서재를 밀폐시키려 했지만 이미 민준기가 중앙통제실에서 환기 시스템을 조작해 그의 서재로 가스가 집중되도록 만든 후였다. 내 놈의 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다. 서아는 방독면을 쓰며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크린 속 양 회장은 콜록거리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자동 기관총도 전원이 나가며 힘없이 늘어졌다. 서아는 양 회장의 서재 벽을 폭파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말했던 삼중 보안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모든 정보가 있었다. 의식을 잃은 양 회장의 손으로 지문을, 그의 눈으로 홍채를, 그리고 미리 녹음해둔 그의 목소리로 음성 인식을 통과시켰다. 묵직한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검은 돈다발과 함께 흑룡파의 모든 범죄 행위가 기록된 비밀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커넥션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아는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만을 챙겼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심판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아는 의식을 잃은 양 회장을 의자에 묻고 그의 가슴 위에 비밀 장부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죽음은 너무 쉬운 끝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절망하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복수였다. 서아는 차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쓰레기 수거 요청한다. 주소는... 얼마 후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흑룡파의 소굴을 급습했다. 양 회장과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비밀 장부의 내용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민준기는 현장에서 체포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렸다. 서아와의 마지막 눈맞춤에서 그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희미한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속죄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마이너스 에필로그 마이너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흑룡파 스캔들로 떠들썩했지만 성수동의 작은 카센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성의 카센터는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권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앳된 얼굴의 젊은 수습생에게 렌치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렇게 힘으로만 하면 안 돼. 각도를 잘 맞춰서 부드럽게. 기계도 사람처럼 다룰 줄 알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그때 카센터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나왔다. 박정수 사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흉터가 남았고 더 이상 무거운 공구를 들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제 현장에서 물러나 카센터의 경영과 후배 양성을 맡고 있었다. 우리 권 반장, 또 신입 잡는구만. 박 사장이 웃으며 서아에게 유자차를 건넸다. 서아는 장갑을 벗고 잔을 받아들었다. 자신의 멀쩡한 손과 박 사장의 흉터진 손이 잠시 교차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 카센터도 나도 없었을 거다. 박 사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갠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서아야. 이제 정말 다 괜찮은 거지.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사람을 해치고 모든 것을 파괴했던 그 손. 이제 그 손은 차를 고치고 새로운 기술자를 가르치고 따뜻한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부서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과거의 에코는 어둠 속에서 심판을 내렸지만 현재의 권서아는 밝은 햇살 아래에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카센터 안에서는 엔진 소리와 함께 젊은 수습생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평화로운 소음을 배경으로 서아는 비로소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 그녀의 인생에도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